충남 서산 바닷가 마을에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79살 이춘호는 낡은 단층집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고 갈매기들이 울어댔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왼손 검지와 중지는 두 마디째부터 없었다. 젊은 시절 목수일을 하다 다친 상처였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바다와 논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라 젊었을 적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던 곳이었다. 지금은 벽지가 누렇게 바랬고 마루판이 삐걱거렸지만 춘호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곳엔 아내와 함께한 세월, 자식들을 키워낸 시간들이 그대로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 25살의 춘호는 마을에서 소문난 목수였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집을 나서 톱과 망치를 들고 남의 집 지붕을 고치고 새 집을 짓고 울타리를 세웠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눈이 오면 손발이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았다. 춘호야, 오늘은 쉬어도 되겠다. 마을 이장이 말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김씨네 지붕 고쳐야 해요. 비 새면 애들이 어떻게 자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믿고 의지했다. 특히 1975년 여름 태풍이 지나간 후 마을 집들이 반파되었을 때였다. 춘호는 사흘 밤낮을 세워가며 무너진 집들을 고쳤다. 그때 박씨네 집 기와를 옮기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에 손이 끼었고 검지와 중지 두 마디가 잘려나갔다. 피가 낭자했지만 그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 애들 집부터 고쳐야 해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상처에 붕대만 감고 다음 날에도 일을 나갔다. 그날 아내 순이가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요? 손가락이 잘렸는데. 내 손가락이 부러져도 좋다.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된다. 이것이 그의 입버릇 같은 말이었다. 춘호와 순이는 1973년에 결혼했다. 신혼집은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궁전 같았다. 순이는 춘호가 일을 나간 사이 집안일을 하고 밭에서 채소를 길렀다. 처자의 성우가 태어나자 살림은 더욱 빠듯해졌다. 순이는 새벽마다 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다. 겨울이면 물동이를 이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빨래를 했다. 두 번째 아이 선영이가 태어나고 세 번째 상훈이까지 태어나자 집은 더욱 비좁아졌다. 여보, 우리 집 좀 넓혀야겠어요. 순이가 말했지만 춘호는 고개를 저었다. 애들 학비 모으는 것도 빠듯한데 어디서 집 고칠 돈을 구해. 조금만 참아.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은 더욱 손이 많이 갔지만 춘호는 남의 집만 고치고 자신의 집은 뒷전이었다. 1980년 겨울 춘호는 마침내 집을 증축하기로 결심했다. 성우가 중학생이 되면서 방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달간 밤낮으로 일해번 돈으로 자재를 사고 직접 방 하나와 마루를 넓혔다. 이제 좀 살만하겠네.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애들이 공부할 수 있으면 됐어. 춘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가 고등학생이 되자 춘호의 걱정이 깊어졌다.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었지만 학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는 목수일 외에 새벽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취직해서 집안을 도울게요. 성우가 말했지만 춘호는 단호했다. 안 된다. 너는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는 배우지 못해서 평생 이렇게 사는 거다. 춘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벽돌을 나르고 오후에는 목수일을 했다. 등에 멍이 들고 허리가 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985년 봄, 성우의 대학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그는 눈물을 쏟았다. 여보, 고생 끝났네요. 순이가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선영이, 상훈이 차례야. 춘호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다. 선영이는 초등학교 때 심한 폐렴에 걸렸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읍내병원까지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이나 가야 했다. 춘호는 딸을 등에 업고 밤새 걸어서 병원에 갔다. 아저씨,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셨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다. 택시비가 없어서요.
애가 많이 아픈가요? 입원해야 해요. 폐렴이 심해요. 춘우는 주머니를 뒤져 돈을 세어보았다. 입원비와 약값을 대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병원 앞 전화박스에서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다. 사흘간 병원에서 지내며 춘우는 선영이 곁을 지켰다. 열이 떨어지지 않아 밤새 찬물 수건을 갈아주며 버텼다. 다행히 나흘째 되는 날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빠, 고마워. 선영이가 조그맣게 말했다. 우리 딸이 아프면 아빠 마음도 아프단다. 춘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상훈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막내라서 형 누나들보다 더 챙겨주고 싶었지만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상훈이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춘우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부터 무리하게 일한 탓에 허리와 무릎이 성치 않았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상훈이가 말했다. 너는 공부만 해. 아버지가 다 할 수 있어. 1992년 상훈이를 군대에 보낼 때 춘우는 기차역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버지 못 믿고 날아가는 거 아니다. 너는 꼭 건강히 돌아와라. 네, 아버지. 기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춘우는 또 한 번 울었다. 자식들이 하나씩 자립해 나가는 것이 기쁘면서도 왠지 쓸쓸했다. 2010년 순이가 쓰러졌다. 새벽에 장에 나갔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은 것이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부인이 젊은 시절부터 무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춘우는 말문이 막혔다. 순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이 모두 내려왔다. 그들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이제 혼자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선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춘우는 괜찮지 않았다. 순이가 떠난 후 집은 적막했다. 밥상에 혼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만 놓여 있을 때마다 눈물이 절로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밤이면 더욱 외로웠다. 50년 가까이 함께 누워 잠들었는데 이제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가끔 잠결에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아무도 없는 방을 보며 현실을 깨달았다. 자식들은 장례 후 일주일쯤 머물다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성장했다. 성우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선영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결혼했다. 상우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가정을 꾸렸다. 그들에겐 이제 저마다의 가정이 있었고 아버지 집은 그저 고향집, 잠시 들르는 곳이 되어갔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내려왔다. 하지만 점점 방문 간격이 늘어났다.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명절과 기념일에만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마다 춘우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2015년 여름 큰아들 성우가 가족과 함께 내려왔다. 아버지, 이번에 애들 여행 왔는데 이틀만 재워주세요. 펜션 값이 너무 비싸서요. 그래, 방 많으니까 자고 가라.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온통 손주들 이야기뿐이었다. 아빠, 나 이번에 영어 대회 나갔어. 어머, 우리 딸 대단하다. 할아버지도 우리 민수 자랑스럽죠? 며느리가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춘우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작 자신의 안부를 묻는 이는 없었다. 밤이 되자 안방은 아들 부부 차지, 작은 방은 손주들 차지였다. 거실에도 이불이 가득 깔렸다. 춘우는 부엌 다용도실 구석에 돗자리를 깔았다. 쌀자루 옆에 웅크려 누우며 생각했다. 내가 지은 집인데 나는 왜 늘 구석으로 밀려야 하나? 차가운 바닥에 몸을 붙이자 허리뼈가 시큰거렸다. 한참을 뒤척이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다. 며칠 뒤 둘째 딸 선영이 내려왔다. 아버지, 남편 출장 있어서 저만 왔어요. 하루만 묵고 갈게요. 그래, 그러지. 저녁 식탁에서 사위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다. 아버님, 이 집 참 좋네요. 바닷바람도 좋고 전망도 좋고. 애들 크면
주말주택처럼 써도 되겠네. 저희도 가끔 내려와 묵어도 되죠? 춘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 집을 주말 숙소쯤으로 여기는구나. 대답 대신 물만 들이켰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에도 춘우는 거실에서 잤다. 선영이는 안방을 차지하고 손자 손녀는 작은 방을 썼다. 집 주인인 아버지는 또다시 구석으로 밀려났다. 막내 상훈도 종종 내려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차 막히니까 얼른 잘게요.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야 돼요. 대화는 몇 마디로 끝났고 그의 방문은 오로지 잠자리 하나 차지하는 일로만 남았다. 어느 날 상훈의 아내가 말했다. 아버님, 방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요? 저희가 내려올 때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있어야 짓지. 춘우가 대답했다. 아, 저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춘우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식들이 편하라고 자신이 집을 고치라는 말이었다. 춘우는 가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럴 때마다 다른 집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졌다. 옆집 김 씨는 손자들이 매주 내려와 같이 바다에 나간다고 자랑했다. 우리 손자 녀석들이 말이야. 주말마다 할아버지 보러 온다니까. 같이 낚시도 하고 바지락도 캐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또 다른 친구 박 씨는 며느리가 늘 반찬을 싸다 준다고 했다. 우리 며느린 김치까지 담가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명절 아니어도 한 달에 2번씩은 온다니까. 춘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서늘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마을 회관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젊은 것들이 참 좋아졌어.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 주에 아내 고향 갔다가 나만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 우리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안부도 묻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춘우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자식들이 와도 관심은 잠자리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2018년 어느 가을날 춘우는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였다. 혼자서는 병원에 가기 어려워 성우에게 전화했다. 성우야, 아버지가 좀 아픈데. 아, 아버지.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택시 타고 병원 가시면 안 돼요? 돈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춘우는 전화를 끊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에 갔다. 폐렴 기운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약을 먹어야 했다. 그 일주일 동안 자식 중 아무도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다. 춘우는 혼자서 죽을 끓여 먹고 약을 챙겨 먹으며 버텼다. 병이 나은 후 선영이에게 전화했다. 선영아, 아버지가 지난주에 많이 아팠었다. 어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성우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하더라. 오빠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빠한테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그 후로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빴고 아버지는 늘 혼자였다. 2019년 설날 자식들이 모두 모였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성우가 물었다. 그냥 살만하다. 그럼 됐네요. 참, 이번에 저희 둘째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춘우는 무슨 말인지 알았다. 용돈을 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병원비,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줄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아버지도 살기 바쁘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날도 춘우는 거실에서 잤다. 명절인데도 집 주인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자식들의 방문은 더욱 줄어들었다. 감염 위험 때문이라고 했지만 춘우는 그저 핑계처럼 들렸다. 진짜 걱정한다면 전화라도 자주 할 텐데 그것도 뜸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춘우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평생 바친 것들, 그리고 지금 자식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을 너무 잘 키운 게 잘못이었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요양원으로 들어가거나 자식들과 함께 살러 도시로 떠났다. 춘우만 홀로 남아 예전 집을 지키고 있었다.
2021년 여름, 춘호는 마을 이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춘호야, 너도 이제 자식들한테 가서 살지 그래? 자식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너같이 자식 잘 기른 사람을. 이장도 춘호의 속사정을 몰랐다. 겉보기엔 자식 셋 다 잘 되고 가끔 내려와서 인사도 하니까 효자들인 줄 알았다. 이장님,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다 효자는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춘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2021년 추석이 다가왔다. 자식들이 모두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 셋 다 자고 갈게요. 성우가 말했다. 그래? 방이 모자라겠구나. 괜찮아요. 어차피 아버지는 거실에서 주무시잖아요. 상훈이 덧붙였다. 그 순간 춘호의 눈빛이 번쩍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때였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없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선영이 물었다. 응, 그냥 살만하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는 다시 손자 손녀들 자랑으로 화제가 돌아갔다. 춘호는 묵묵히 밥만 먹었다. 밤이 되자 자식들은 각자 방을 차지했다. 춘호는 또다시 거실 구석에 돗자리를 깔았다.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내 집에서 내가 구걸하는 기분으로.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이 짐을 싸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올라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시고 뭔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춘호는 알고 있었다. 연락해봐야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2022년 추석, 자식들이 다시 모두 내려왔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사위, 손자 손녀까지 총 1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방이 부족하겠네요. 성우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아버지는 늘 거실에 주무시니까 괜찮죠. 저희가 방들 나눠 쓸게요. 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저녁 시간 큰 상을 차려놓고 모두 둘러앉았다. 북적북적한 분위기였지만 춘호만 홀로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다. 그때 자식들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다. 오빠 엄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집에 돈 보탠 건 우리도 있는데 왜 늘 오빠만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 선영이 소리쳤다. 뭐? 너는 결혼할 때 집 보탬 받은 거 벌써 잊었냐? 성우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막내 상훈까지 끼어들었다. 둘 다 그만해. 솔직히 아버지 집은 그냥 숙소잖아. 우리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 쾅! 춘호가 탁자를 내리쳤다. 그릇들이 흔들리고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래. 맞다. 춘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이었다. 내 집을 니들이 여관처럼 쓰고 갔다. 나는 늘 구석에서 자고 너희는 안방 차지했다. 이제 그 꼴을 더는 못 본다. 자식들은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다. 아버지, 화 푸세요. 명절인데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됐다. 오늘 당장 올라가라. 앞으로 내 집에서 자고 가는 거 없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성우가 말했다. 가족? 가족이면 더더욱 이럴 수 없다. 춘호의 목소리는 더욱 격해졌다. 부모 집을 호텔보다 싸게 쓰고 나는 늘 눈칫밥 먹었다. 이제 끝이다. 자식들이 웅성거렸다. 그럼 아버지는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상훈이 물었다. 춘호는 담담히 대답했다. 나 요양원 들어간다. 이미 알아봤다. 이 말에 자식들은 더욱 놀랐다. 집은 팔 거다. 돈은 내 노후에 쓰련다. 너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순간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막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춘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 나는 평생 이해만 하며 살았다.
이제는 내 자신을 이해할 차례다. 그날 밤 자식들은 짐을 싸서 모두 올라갔다. 떠나면서도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춘우의 마음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 며칠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생각할 것도 없다. 결정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무겁고 답답했던 기분이 아니라 후련하고 개운한 기분이었다. 춘우는 홀로 앉아 중얼거렸다. 그래, 잘됐다.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편히 자련다. 다음 날 아침, 춘우는 읍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이 선생님이시군요. 언제 한번 나와서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사가 와서 집을 둘러보았다. 바다 전망이 좋네요. 요즘 이런 곳 찾는 사람들 많아요. 펜션으로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2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비와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다. 이 씨가 집을 내놨다더라. 요양원 들어가신다네. 자식들이 집을 여관처럼 쓰고 갔다던데. 그래서 화가 나셨나 보다. 마을 이장이 춘우를 찾아왔다. 춘우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간다니. 춘우는 이장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자식들이 집에 와서도 자신은 늘 구석으로 밀려났던 일, 아플 때도 돌봐주지 않았던 일, 마치 무료 숙박업소처럼 이용만 했던 일들을. 그럴 수가, 겉으로 보기엔 효자들 같던데. 이장님,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다 효자는 아니에요. 부모한테 관심이 있어야 효자지. 돈만 벌면 뭐합니까? 이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래도 너무 성급한 거 아냐? 한 번 더 자식들과 얘기해보지 그래?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춘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옆집 김씨도 찾아와 만류했다. 춘우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자식인데.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지 그래? 김씨도 그런 일 당해봐요. 내 집에서 내가 눈칫밥 먹는 기분이 어떤지. 그래도 이제 늙었으니까 자식들 비위 맞춰가며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고 내 자존심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춘우를 말렸지만 자세한 사정을 듣고 나서는 이해하게 되었다. 소문은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성우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진짜 집을 파신다고요? 그렇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달리하겠으니까 집 파는 거 그만두세요. 이미 계약했다. 사실 아직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춘우는 마음을 굳혔다. 선영이도 울면서 전화했다.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모실게요. 집 팔지 마세요. 너희 집에 와서 또 눈칫밥 먹으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모실게요. 하지만 춘우는 믿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자식들의 말은 믿을 수 없었다. 상훈이도 아내와 함께 내려왔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있냐?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아버지 모시겠어요. 말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미 기회를 다 써버렸어. 2022년 11월, 춘우는 집을 팔았다. 2억 2천만 원에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에게 넘겼다. 그들은 이곳을 펜션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어르신이 직접 지으신 집이군요. 정말 튼튼하고 좋네요. 새 주인이 말했다. 50년을 살았던 집이니까. 춘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할 때예요. 짐을 정리하면서 춘우는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한때는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다. 자식들이 변했고 자신도 변했다. 읍내에 있는 해소요양원으로 이사하는 날, 자식들이 모두 와서 짐을 날랐다.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결정을 돌이키려고 노력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성우가 애원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좋았다. 춘호에게 배정된 방은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비슷한 나이의 박 씨였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박 씨가 인사했다. 이춘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박 씨도 자식들과의 문제로 요양원에 들어온 경우였다. 두 사람은 금방 죽이 맞았다. 요양원 생활은 춘호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다. 규칙적인 식사, 정기적인 건강 체크, 그리고 무엇보다 눈치 볼 일이 없었다. 이 선생님, 어떠세요? 적응되세요? 간병사가 물었다. 네, 생각보다 좋네요. 가족분들이 자주 면회 오시죠? 춘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글쎄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자식들이 자주 왔다. 하지만 춘호의 태도는 냉랭했다.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선영이 물었다. 응.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자식들은 점점 면회 오기가 부담스러워졌다. 2달 후부터는 면회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리고 명절에만 오게 되었다. 하지만 춘호는 외롭지 않았다. 박 씨를 비롯해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었고 간병사들도 친절했다. 요양원에 온 지 6개월 후 춘호는 박 씨와 대화를 나눴다. 박 씨는 왜 여기 오게 되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이 저를 귀찮아하더라고요. 돈은 대주면서 직접 모시는 건 싫어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박 씨의 말에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병사 김 씨는 자신의 친자식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줬고 요양원 친구들은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줬다. 이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관심을 자식들에게서는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할머니가 울고 있었다. 자식들이 강제로 모시고 온 것이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할머니가 춘우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싫어해서 저를 여기 보낸 거예요. 춘우는 그 할머니를 위로해 주었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 성우가 혼자 춘우를 찾아왔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하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아버지,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춘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다.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성우야,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라. 부모한테는 이미 늦었지만, 성우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몇 개월 후 선영이도 비슷한 대화를 했다.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해요. 후회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다. 너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 상훈이도 마찬가지였다. 세 자식 모두 아버지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춘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2년째 접어들면서 춘고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TV를 봤다. 간병사 김 씨가 물었다. 이 선생님, 가족 생각 안 나세요? 처음엔 났지. 그런데 이제는 안 나. 왜요? 진짜 가족은 여기 있거든. 김 씨는 이해한다는 듯 웃었다. 어느 일요일 춘호는 박 씨와 함께 요양원 근처 바닷가를 산책했다. 이 선생님, 후회는 안 해요? 박 씨가 물었다. 뭘? 집 팔고 여기 온 거요. 춘호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요? 평생 남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갈매기들이 울어댔다. 춘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2024년 봄, 춘호는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의사는 큰 병은 아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죠. 성우가 말했다. 괜찮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신다. 그래도, 성우야. 춘우가 아들을 불렀다. 네, 아버지. 너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내 아이들한테는 내가 너한테 해준 것만큼만 해줘도 된다. 성우는 울먹였다.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선영이와 상훈이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선영이가 말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바뀌어라. 자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춘호는 담담했다. 2024년 가을, 춘호는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떨어져 가고 있었다. 간병사 김 씨가 다가왔다. 이 선생님, 저녁 드시러 가시죠. 응, 조금만 더 있다가. 가족분들 내일 오신다고 하던데 기분이 어떠세요? 춘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냥 그래. 이제는 기대도 실망도 안 해. 왜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춘호는 일기를 썼다. 요양원에 온 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박 씨와 바둑도 두고 정원도 산책했다. 내일 아이들이 온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안부 정도만 물어보면 된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서운해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다.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이 길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춘호는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아, 시원하다. 춘고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70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해방감이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며 속으로 말했다. 부모 자식 사이라도 예의가 먼저다. 그걸 모르는 자식들은 더는 내 인생에 없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날 밤 춘호는 오랫동안 단잠을 잤다. 남의 눈치도 자식의 기척도 없는 온전한 자기만의 잠이었다. 바깥에서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고 갈매기들이 고요한 밤바다 위를 날아갔다. 그리고 춘호의 방에서는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한 아버지의 늦은 해방이었다.